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김한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텐션이 반갑습니다. 장난 아니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진행자. 용감해갖고 위험해요. 아니 김한 기자도 용감하잖아요. 아니 이정주 단독 기자한테 대할 거라니. 아니 네. 그 지난번에 그 뭡니까 대통령이 검역한 기사도 쓴 분 아닙니까? 소금. 어? 소금. 소금. 네. 아니 저 김한 기자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연하시고 특종도 많이 하시고 뭐 그래서 늘 재밌게 보고 있는 기사가 많이 있는데 오늘 취재 편의점 네.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네. 나오시는 거죠? 3주 연속.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김한 기자를 자주 부르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요합니다. 광고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인데요. 자,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활동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산양보호 이슈 리포트 제작, 도시공공공간 인터뷰 기록집 제작, 전북 인권운동 포럼 개최, 울릉도 여행 플로깅 지도 제작, 포괄적 임신 중지 활동가 상담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예산 감시 및 분석 프로젝트, 교육 소외 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정말 다양하죠. 잘 생각해 보면 뉴스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은 것은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과는 다른 재단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 광고 들어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자, 자극받은 피부에 벌써 뿌릴 준비한다. 오늘 뿌릴 박형광 준비. 기자의 박형광 기자의 시그니처거든요. 퍼포먼스를 우리 이정주 기자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글루타셀은 가려움과 피부 진정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워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셀은 피부 진정에 특화된 순한 화장품 성분이므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려워하는 어르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안심하고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재구매 고객이 많아서 대용량 이벤트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뿌려보시니까? 좋네요. 좋아요? 분사력이 좋아요. 김한 기자 낯설어가지고 한겨레에서 이런 거 안 하죠? 저희도 시켜요 이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기현 부인 사건. 네. 이게 그 검단이 일어나면서 다소 좀 축소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면을 전부 그 검사들이 채우면서 김기현 아내 사건이 다소 축소돼서 저희가 이거를 첫 번째 뉴스를 좀 뽑아봤는데 그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모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뇌물의 결정타 아닙니까, 김한 기자님? 뭐 수사할 것도 사실 별로 없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딱 떨어진다. 현장을 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에서 이런 메모까지 잡힐 메모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뭐 더 관계자 불러서 그 진술만 드리면 끝나는 그렇지. 정도의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다 떨어진 건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김기현 의원을 소환 조사해서 당시에 왜 이런 것을 주고받은 것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본인은 윤어게인 하면서 한남동 집회에 매번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은 윤 쪽에 서야 된다는 거를. 네. 자기는 자기가 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로저 비비의 이 클러치백 이 보면 이게 3월 8일 날 이제 38 당대표 되고 3월 17일 날 이제 건넨 죽거든요. 건. 네.
명확하게는 사후뇌물죄죠 지금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이 시기도 잘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예. 그 전에도 김건희 씨가 원래 그 어음을 싫어합니다. 현찰 받는 거 좋아해요. 네, 일단 받고 주는 거지. 예. 이 사람이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받지는 않아요. 패턴상. 예. 그러면 이거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런 이 의문이 로저 들어요. 비비의 전에 뭐 딴 게 더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로저 비비에는 뭐 이정주 기자랑 비슷한데 이 김건희 행동 패턴을 놓고 보면 로저 비비에는 김기현의 설명이 맞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당선을 도와주셔서 그렇죠, 그렇죠. 감사하는 의미로 예. 준 거예요. 근데 김기현이 어떻게 거기까지 간 겁니까? 나경원 주저앉히고 그치. 안철수 제끼고 예. 장제원이 갑자기 등판해갖고 김장년대라고 뭐나 만들어주고 지지율 4위에서 출발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해준 겁니까? 경선 룰을 바꿨어요. 예, 100%. 당원 100%로. 당원 그래서 100%로. 김기현이 그 2차 투표 없이 1차에서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전체 과정이 그때도 다 이상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거를 한 명이 그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으면 조율될 수 없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그때 컨트롤 타워는 이게 당대표 선거잖아요. 당대표 전에 내부 총질한다고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대통령실밖에 없어요.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김기현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가 없죠. 당연히 누군가가 이거를 나를 움직여주고 있다. 나를 위한 판을 깔고 있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보면 2023년이 굉장히 저는 이 내란하고 나서 이 재판 과정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은 최소한 2023년 한 8월 무렵부터는 비상경이에요. 군인들 불러다 술 먹고 김용현 불러다 술 먹고 이런 거예요. 계속 지금 타임라인이. 근데 김건희는 2023년 지금 특검이 확인한 거대로만 하면 2023년 3월부터 계속 매월 주 2회 이상 무슨 정기적금 들듯이 뇌물을 받아요. 네. 정기적 맞아요. 그때 드시 뇌물. 금리가 세죠, 금리가 세죠. 아 비유가 찰지다. 2023년에는 네. 첫 달 특판이 있었는데 4번이나 받았어요. 네. 그러네. 이 4개 첫달 특판. 이 4개 중에 하나예요. 서희건설 목걸이를 받은 것도 23년 그러네. 3월이고. 그러네. 근데 그러면 특검이 지금 제일 확인한 게 23년 3월부터인데 그 이전에 당대표 경선일 때는 뭐가 없었겠는가. 뭐 이런 거를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고 얘기한 대로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는 거는 특정 시점이 지났을 때는 이미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결정적인 건 경선룰을 바꿨던 거였죠. 그쵸. 그러면 그거를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그때는 말로 했는가 뭐 이런 거를 불러서 이제 여죄를 그쵸. 물어야 될 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뇌물이 핵심, 그러니까 워낙 받은 뇌물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기타 등등 사건이라 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건희가 깊이 관여한 그 대목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김건희 씨가 대놓고 대통령실 뭐 권위를 활용한 건지 영부인으로서 한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김건희 씨가 복판에 뛰어들어서 아무개 다 주저앉히고 이 사람으로 해라고 하는데 통일교도 연관되어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권성동인 줄 알고 3,000명인가 3,100명인가를 그 집단으로 입당시켜가지고 아무개 만들기를 올인하다가 권성동이 느닷없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김기현이다. 그래서 김기현을 찍고 세워서 그 사실상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거 아니냐. 이 전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김기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반에 취재한 거로는 지금 선물 준 사람이 중진원하고 뭐 용화대 비서관하고 한 서너 명 더 돼요. 아 그래요? 네, 서너 대 되고 곧 특검이 이제 이름 정도는 몇 명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양쪽에 이제 진술을 맞춰봐야 되니까 저희도 이름을 딱 허명해서 이제 보도를 못했는데 아직은 그 이 패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김건희한테 그 뇌물 줄 때는 네. 무조건 안 사람을 통해 줍니다. 부인 통해. 예, 본인이 주질 않아요. 기술이네. 예. 네. 그래서 좀 우픈 얘기인데 나경원 의원이 왜 떨어졌냐? 남편 김지호 판사 통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 직접 줘야 돼. 발렌타인 30년 이런 거 주면 좋아하지 않나? 네. 근데 이제 안 사람 통해서 중요한 건 V0한테 줘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나경원은 부인이 없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남편 통해 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나경원도 부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경원도 부인이 있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러면 여성이 여성에게 줬을 때 조금 네. 그 약간 감성적으로 아니 근데 제가 어제 네. 국민의힘 쪽에 취재하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머쓱해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인끼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건데 그게 무슨 뇌물이 되나요?
돼요. 돼요. 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인끼리 그렇죠. 사적으로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원래 생각을 이게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 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걸렸을 때, 아이 뭐 바깥 사람도 남자는 큰일 하는데 안 사람들끼리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 용산의 안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용산의 바깥 사람이 김건희고. 예,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원내대표 때 이제 오찬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예. 머리가 좋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의 화신이에요. 예, 나름 개천용으로 출발해서 울산에서 울산에서 그 스토리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예. 오영재 이제 이 눈물 나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데 김기현 울산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김기현 관련해서. 네,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올라오고 나서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정치에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권력의 포지션을 김건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당대표 경선 가려면 윤석열한테 말해봤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김장연대 나오면서 김장으로 묶은 다음에 장제원한테 야 그 움직여서 권성동 낙마시켜. 그리고 당대표 이거 연판장 돌려 누구 떨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 김건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과거에 최순실 같은 사태죠. 삼성 이재용 같은 경우도 이재용 회장도 아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최순실에게 말을 꽂으니까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렇지. 다른 재벌들은 뻥졌잖아요. 뻘짓하고 있었고 실세가 누군지 모르고. 최소한 2022년 이후에 부울경 기반 정치인들은 김건희가 실세라는 걸 다 알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명태균을 통해서 입증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명태균이 2022년도에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부울경이 하고 다니면서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수금 상황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그럼 2022년도 시점에는 중앙에서는 뭐 그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명태균이 누구야 이럴 수 있지만 최소한 부울경에서는 실세가 김건희네. 김건희가 하는 거네. 자, 그 사건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윤한홍을 누가 주저앉혔어요? 그러니까. 그 부울경에서 최고 실세 중에 한 명이 윤한홍이었어요. 윤한홍이었어요. 거의 윤한홍은 나와서 그때 KBS에 인터뷰까지 했어요. 네. 자기 경남지사 출마하고 그렇죠. 나오고 싶었죠. 나오고 싶다고. 근데 그 윤한홍을 주저앉힌 게 김건희예요. 전화 녹취가 있고 명태균도 김건희를 통해서 그걸 주저앉힌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그리고 누구지? 박완수. 박완수 손잡고 그렇죠. 아크로비스타 용산 가잖아요. 가죠. 네. 그것도 누구 만나러 간 겁니까? 윤석열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김건희를 만나러 갔어요. 최소한 부울경에서는 이게 실세가 명태균이 움직일 수 있다. 플러스 이거를 김건희가 결정하는 거구나. 이거를 최소한 부울경에서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었죠. 이 시점이면. 그러니까 그 김기현도 지금 이제 이종주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런 틀거리에서 해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그런 해명도 생각하지 않았고 김건희가 실세니까 김건희한테 준 거죠. 그죠. 이걸 김건희가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김건희 좋아하는 이제 명품 뭐 보면 사실 이거 로저 비비에 이것도 보면 이전에 뭐 G20 인도네시아 그 아세안 3플러스인가 그 회담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갖고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에 이게 전달돼요. 근데 한 100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거든요. 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그게 클러치 뭐, 백이. 가방이.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로저 비비에는 원래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프랑스 그 구두 장인이에요. 알아보니까. 구두 장인이요. 네, 제가 이거 취재 좀 해봤습니다. 로저 비비에 취재. 명품 취재 좀 요새. 김건희 때문에 명품 취재 잘합니다. 샤넬이 비싼 겁니까? 디올이 비싼 겁니까? 다 비싼 거 아니야? 샤넬이 비싸죠. 네, 그거는 뭐 아니야, 집에서는 근데 얘기 안 합니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근데 이제 그걸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죠. 이게 학습을 해야 돼요. 공부 좀 하자 우리 명품 공부. 사회적 예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회적 없어갖고. 의례적인데. 저희는 예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건희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원래 그 로저 비비에도 구두예요, 구두. 그 구두 신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특검 수사 네, 받으러 특검 갈 수사 때 로저 비비의 구두를 신었다. 네, 그 네모난 거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취향 저격으로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물어봤다는 소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는 명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용산하고 이제 그쪽에 소식을 딱 들어보면 당에서 무슨 말이 하냐면 2022년부터 이제 그걸 하나씩 받기 시작하니까
나름 이게 핵심 정보가 된 거예요. 그치. 예, 거기 있는 좀 찐들은 어. 너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갖다 줬어? 예, 그러니까 쭉정이들은 여사가 뭐 뇌물을 받아? 이러면 저기 가 있어. 애들은 할 거 없어. 이렇게 하는 거고 중진과 핵심 인사들만 네. 진짜 받아? 약간 이런 느낌이 흘렀다는 거예요. 어. 왜냐면 이게 눈치 없이 줬다가 그치. 잘못하면 나중에 망신당하니까. 소리 나오잖아요. 네. 괜히 뇌물 공여죄만 이제 덮여 그렇지. 쓰고. 그래서 저 소문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 디올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맞아. 디올 좋아. 아니 그래서 이명수가 디올백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네, 디올을 좋아한다는 네. 소문이 그 다음에 이제 돈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 갔을 때 수십 벌의 디올 옷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27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거를 김건희가 다 돈 주고 사지 않았겠죠. 저도 아니라고 예. 봅니다. 아니 당연히 살 수가 없어요. 언제 가서 비싸. 사요? 예. 아 그렇지. 예. 예.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누군가들이 그렇지. 갖고 왔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상한 게 그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에 뭐 남편의 당 대표 당선을 네. 도와줘서 편지,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요.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남겼겠냐? 왜냐하면 이거를 기록용이다. 누가 준 건지 몰라서, 몰라서. 확인용이다. 이제 이거 신인규 변호사 그 얘기를 하던데. 예, 이어서 계속 네. 말씀해 주시면.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명품을 김건희 씨는 특징이 그 주변에 이제 용산 출신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게 검찰 때도 받아왔던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에게는 이거는 사실 공기와 같은 거야. 야 뭐 큰 것도 아니고 돈 100만 원 받았는데 공개 같지 않고 생필품 같은 거죠. 그죠? 그냥 옆에서 커피 한 잔 사준 거예요. 생필품. 네. 생필품. 우리 집에도 내 옷장 가면 유니클로 옷 많아요. 네. 그런 거죠. 뭐. 내지는 그만. 내지는 뭐 지나가다 립밤 이런 거 사듯이 그거 선물해 준 건데 그래서 이런 도덕관념이나 이런 의식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라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김건희한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소문인데 선물인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리 상태가 아니 내가 뭐 몇 억짜리 받은 것도 아니고 야 그 껌 같은 거 돈 100만 원짜리 받았는데 이걸로 추잡하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사고방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수 기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똑같은 최재형 최재형 목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속 그리고 그때도 뭐 줄을 서서 뭐 그 쇼핑백 그 같은 영상에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백 면세점 들고 있잖아요. 쇼핑백 들고 네. 뭐 그 안에 무슨 뭐 서류 뭐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그게 싹 다 명품을 들고 있었던 거고 덮어놓고 받았던 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총장 때만 받았을까? 서울중앙지검장 때는 그때도 당연히 그랬을 거다. 그때가 이해관계가 더 세죠. 왜냐하면 그때는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중앙지검장이 남편이. 네. 그러면 검사들이 네.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은 다 승진하는 그렇지. 건데 그러면 네. 그 승진의 권한을 남편이 갖고 있고 네. 부인은 선물 받으면 좋아한다더라. 그렇지. 이러면 네. 검사들이 뭐라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검사 김상민이 이유한 그림을 갖다 준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걸 그냥 줄 리는 없잖아요. 받는 사람이니까 갖다 준 거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김기현은 도대체 뭘 주고 당 대표를 받은 거냐? 당 대표에 상응하는 뇌물에 100만 원짜리 클러치백일 리는 없을 없죠. 거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디서 수사해야 돼요? 경찰이 수사해야 돼요? 특검이 수사해야 돼요? 일단 특검이 증거물을 압수하는 거니까 특검이 수사를 해야죠. 특검이 예. 수사를 해야 되고 예. 뭐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이게 100만 원이다 부인끼리의 그냥 선물인데 이것까지 다 잡돌이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네.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 부인이 혹은 공직자 부인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네. 이런 명품을 받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건이에요? 확인된 기간 6개월 동안 1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건을 다 건건이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얘기한 디올 옷 무슨 백 구두 이게 우리 금액이 합치면 지금 몇 옛날에 억이죠, 지금. DJ 때 옷노비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옷 한 벌에 얼마 하는 거를 갖고 청문회를 했어요. 네. 예, 그 의상실에서 옷 맞췄다. 그때 제 기억에 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 옷 한 벌들이. 물론 그때는 90년대기 때문에 뭐 그렇긴 똑같이 하지만 30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그 옷 때문에 청문회까지 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옷노비. 그런 정도예요. 이게 간단한 지금 우리가 좀 무뎌졌어요. 이런 일들이. 김건희가 너무 이런 일들이 또 최순실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뎌졌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탁금지법 된 다음에 그 커피 한 잔, 요구르트 한 병, 바카스 한 병도 맞아요. 안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거 받으면 큰일 나고 감옥 간다. 그 선생님들이 아유 어머니 이런 거 주시면 그죠. 저 감옥 가면 절대로 안 받았어요. 그런데 김건희라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 부인이고 내가 공직자도 아닌데 뭐 나 청탁금지법 대사가 아니야. 부인끼리 주고받은 사적인
뭐 사회적 네, 예의. 예의. 아니 그 제가 온노비 청문회 얘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사회가 퇴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30년 전 사건인데 그때도 구조가 뭡니까? 아 그거 의상실에 우리가 내 돈 맡겨놨는데 그냥 옷 한 벌 해드린 거예요. 뭐 이런 논리였어요. 그치. 예. 예. 근데 그게 그때 아 이거 이제 범죄야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 만들고 뭐하고 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말하자면 부패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앉아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지냈다는 자가 아 그거 선물이지 그거 이런 거 이제 다 처벌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도단적인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가 없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묻혀 있긴 한데 취재 편의점이 발굴해서 이것은 세게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물론 수사를 하겠지만 우리 언론도 좀 더 예각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고에는 없는데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절대 안 된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그 법원행정처장까지도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사안인데요. 그 왜 지규현 판사가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다 맡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법원에서는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좀 되고 있어요. 김원 기자,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도 전담 재판부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도 전담 재판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청소년도 전담 재판부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담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영 우리 사법제도에서 생뚱맞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야 이거 내란은 지기현이 이상해. 지기현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란은 여러 건들이 있는데 이걸 전담 재판부에 맡겨야 돼라고 하니까 사법부가 뭐라고 한 겁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재판은 랜덤이에요. 이 랜덤 원칙이 깨지면 안 돼요. 랜덤 원칙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 동맹 맺은 판사가 들어와서 판결하면 반대편이 믿겠어요? 이런 논리를 댄 거 아닙니까? 그쵸. 저는 그 논리 자체도 논리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현실이 전담 재판부는 절대 안 되지.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지기현도 뭐라고 어저께 얘기한 겁니까? 병합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병합해서 1월 말에 선고하겠다 지금 어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사실상 전담 재판부의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기현 말고 다른 사람이 판사였으면 전담 재판부 여기까지 안 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기현을 믿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실상의 전담 재판 효과가 나는데 그 전담 재판 판사가 지기현이네 이렇게 지금 돼버리니까 사법부가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감정,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된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뭔가 성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지금 또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법원에서 즉시 이제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이렇게 지정이 되면 법원이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을 하지 않고 랜덤으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배당이 되는데 끊임없이 무작위 배당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김용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배당을 했다가 갑자기 일반 사건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지규현 재판부로 그다음에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규현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배당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희대 대법원에서 조희대 코트에서 지규현에게 내란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몰아주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작위 배당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빠르게 속도를 좀 내야 되는 필요는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1월 6일이죠. 구속 만기가. 그렇죠. 영장이 연장되지. 그럼 연장되지 않으면 외환죄로 뭐 추가 기소가 안 되면 그러면은 뭡니까? 지규현 재판부에서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하는데 선고까지 끝내겠다는 건 아니죠. 아니겠죠. 그러면은 최종심을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1월 6일을 넘어 도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연초엔 되면 또 좀 쉬어야 돼요. 연초예요? 그 법원이. 법원이? 네.
놀 것도 다 놀아. 연초에 쉬어야 이제 됩니다. 예. 여름휴가도 2주 네, 나가고 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1월 6일 이후에 풀려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가능성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도 사실 저희가 기자들이 법원 관련 기사 쓸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니 검찰이야 솔직히 뭐 정치 조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많이 그동안 행태가 있으니까. 근데 법원은 좀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물 밖으로 막 드러난 조직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나온 거는 저는 처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저는 이미 그 우리가 블랙스완을 한번 봤기 때문에 3월 8일 날 구속시효 봤잖아요. 네. 네, 믿기지 않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는 이제 돌다리 건너듯이 하나씩 좀 짚고 건널 수밖에 없고 네. 저 제일 괘씸한 게 그 사실 저도 그걸 믿고 싶지 않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겠어요. 왜냐 그때 3월 28일 날 나중에 배당된 다음에 뭐 로그인 기록은 없지만 자기들이 이거를 뭐 차분하게 봤다. 이재명 판결을 사실상 한 달 반 정도 이걸 꼼꼼하게 봤다 어쨌다 했는데 그 사이에 2명 해외 갔다 왔잖아요. 그거 안 물어봤으면 대답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물어본 거는 파기한 송심을 이렇게 너무 빨리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너네가 판결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전합이니까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2명은 그 당시에 이제 신숙희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은 갔다 왔다 어디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국회에서 법사위 나올 때까지 한 마디도 없었어요. 네.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나중에 드러나면 이거는 업무차 어디 가서 뭐 세계 어떤 대법원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과 부연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무작위 배당인지 알았죠. 당연히 그걸 설명을 했으니까. 우연찮게 이게 지기현한테 가네. 근데 해픈 투비로 계속 지기현이 재판을 저렇게 레크레이션 MC 보듯이 하네. 구속치도 해주네.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구인장도 안 날리고 윤석열 계속 뭐 소위 말해서 속옷장 하는데도 지기현 재판장은 조금 여유 있게 하네. 이런 묘한 기류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네. 근데 한 칸씩 지하 1층, 2층 들어가면 계속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에 계속 맡기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부하고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점에서 어. 지기현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진관 재판부가 11월에 아마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렇죠. 11월, 12월 예. 초에만 판단을 내릴 텐데 그러면 뭐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거냐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판단이 그렇죠. 나와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는 감옥에 가겠죠. 그리고 중형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87년 이후에 내란에 대한 첫 번째 판례죠. 네. 근데 지기현이 한 달 전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내가 뒤집어야지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법원 구조상 그러니까 판결 구조상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뭐 물론 얘기한 대로 블랙스타를 봤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그 가능성까지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모든 그 법원 조직에서 첫 번째 판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논리를. 예, 그러니까 예. 그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그건데 주요 임무 종사자가 중용을 받았는데 수계가 지기현이 하고 있는 건 수계 아닙니까? 그렇죠. 수계 재판. 지기현이 여기다가 만약에 이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판례 분석이 11월부터 1월 사이에 쭉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네. 했는지. 근데 지기현이 제가 보기엔 지기현의 역량으로는 그거를 뒤집을 논리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된 거에서 네. 지기현이 끌어다 쓸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기현이 엄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윤석열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굉장히 유능해 갖고 지기현한테 이거를 뭐 말하자면 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재료 제공을 해줘야 판사는 그 안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쪽이 너무 형편없이를 해나갔고 사실상 변론 전략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논리로 지기현이 그걸 구상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때 풀어줬을 때는 최소한 뭐 다른 거 다툴 거 없이 나는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됐어요. 그게 무리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거면 됐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에서는 넘은 거죠. 왜냐하면 판례를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11월 판례가 나오고 11월 달에 판단이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기현이 이 판단과를 뒤집을 논리를 한 달 안에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기현이 쓸 수 있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너무나 형편없이 굴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별로 없다. 사실. 근데
재판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도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저는 있다고 그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뭐 아까 얘기하신 네. 대로 1월달에 또 네. 길게 휴가를 네. 또 다녀와야 동계 휴가를 가고. 변호인단이 배고픈 것까지 다 배려해 주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뭐. 예, 변호인단 뭐 교도관들 네. 전부 이게 점심시간 챙기고 있어요. 레크레이션 사회 보듯이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휴가 다 쓰고 하면서 재판을 1월까지 1심 결론을 안 내리고 선고도 안 하고 뭉개고 있을 때 윤석열이 나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특검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적죄로 다시 영장 기한을 늘리든지 구속 일반 기한을. 이적죄로?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이제 말하자면 적폐청산 특검, 박영수 특검 때 계속 했던 전략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말하자면 구속 기한을 늘려서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그런 피의자들이 별로 없는데 네. 그 전략을 윤석열과 김건희 한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그 의견이 동의하고 김현 선배 말씀대로 저도 당연히 특검이 그 다른 이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봐요.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 나와요.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그렇게 풀려나면 국민의힘 지선 망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건 이게 무슨 유주얼 서스펙트예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기현이 막 꼬리칸과 머리칸처럼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건 사실 자연 발생으로 지금 곳곳에서 내란이 진압이 안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럴 리가 없다. 만약에 풀려나면 우리는 지선 망한인데 지금 우리를 망하라고 어떻게 풀어주겠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윤석열 쪽을 좀 더 들어가 보잖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무적인 합리적인 해석이고 결과적인 해석이에요. 왜냐? 그럼 지난번에 3월 8일 왜 풀어줬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그 해볼만 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계엄령은 무슨 계엄이야. 계몽령이고 계엄했다 치고 넘어가. 이런 태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구속 취소로 풀어주고 이거를 여론의 반격을 자기들이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죠. 이들은 그러니까 중도층이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반대하니까 나오면 여론이 나빠질 거고 나빠지면 선거에 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거는 뭐냐면 이들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이 또 상황을 만드는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서 윤호겐하고 세이브 코리아 하면 취지로 올라가고 또 엎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불법 계엄이라고 본인들에게 언어 도단으로 뒤집어 씌운 이 외피를 내가 벗고 정말로 트럼프 왜 항공모함 안 보내주냐 기다려라. 왜 이재명의 핵잠만 허용해주냐. 그러면 한국 루즈벨트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그러니까. 노래 부를 거예요. 또 무쇠처럼 노래 또 그러니까. 한국만 무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건데 지금 뭐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지금 서초동의 해병특검 사무실에 도착해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선상 파티 있었잖아요. 네. 생일 파티. 선상 파티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국무회의 생중계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문제에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란 특검 얘기를 조금 더 연결해서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로 나온 거죠. 여인형 수첩 메모. 네.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12월 3일만큼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평양 타격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했는데 핵시설 2곳. 그다음에 원산 외국인 관광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여인형이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 북한이 체면상 도저히 나설 수 없는 그렇지. 대목을 때려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내자. 어. 그러니까 사실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갑자기 판문점 폭파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죠. 네, 그때 저는 되게 뜬금없고 쟤네 진짜 앞뒤 없는 애들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네, 생각을 했는데. 채널도 없고 대화도 없고 서로 자극도 없는데 왜 이거를 갑자기 폭발을 해? 네. 자 미사일 쏘는 거는 그렇다고 쳐. 뭐 군사적인 어떤 디벨롭의 문제니까.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북한이 그때
윤석열 정부한테 저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북한이 김여정 담화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인간 그 자체가 인간 싫다. 그 자체가 싫다. 그래서 맞아요. 아, 인간 그 자체가 싫은 티를 내는 건가 이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인영 메모 같은 거 보고 이 내란 재판 진행되는 과정 보면 뭡니까? 북한이 파악을 했겠죠. 이 새끼들이 일부러 이 지랄을 하네? 네. 라는 거를 파악을 했겠죠. 왜냐하면 드론도 주웠는데 야 이게 대한민국의 국력이 많이 쇠했냐? 드론으로 이런 거를 보냈냐? 이렇게 판단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급용 드론을 보냈으니까. 맞아요. 예. 포함해서 파악을 했으니까 이걸 폭발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한테 주는 일종의 메시지였구나. 하지 마. 라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야, 들더라고요.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우리가 더한 것도 해. 니네 자꾸 이러면 이런 거였는데 그때 북한이 만약에 여인영이 수첩에 적어놓은 대로 우리의 말하자면 그 도발에 반응했으면 그건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거를 뭐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애비가 와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여인영 같은 그러니까 사령관인데 이 사령관들이 버젓이하고 있고 이 여인영의 메모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노상원 메모예요. 그렇죠. 저는 노상원 메모가 처음 공개됐을 때 일정 정도 노상원의 그 뇌내망상도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터무니가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여인영은 현직이에요. 그쵸. 현직 방첩사예요. 방첩사라고 근데 현직 방첩사가 뭐를 메모해 놓은 겁니까? 우원식,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뭐 조국. 김어준, 조국, 뭐 그다음에 뭐 김민호, 정청래. 뭐 정청래 이렇게 해서를 체포한다. 한동훈 뭐, 네, 네. 한동훈까지. 그 메모를 우리가 처음 본 게 어디입니까? 노상원 수첩이에요. 노상원 수첩. 그러면 노상원과 여인영은 왜 같은 내용을 적어놓을 수 있었는가? 그렇지. 를 봐야죠. 그럼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이 내용에 대한 같은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같이 있었거나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노상원이 적어놓은 게 뭡니까? 5천 명 수거 계획이 있어요. 맞아. 예. 그러면 이 노상원이 여기까지는 들은 내용이고 이거는 자기가 생각한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엮어야 되는 게 뭡니까? 곽종근의 진술에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이를 데려와서 아니 총으로 쏘든가 똑같아요. 똑같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야, 아닙니까? 빙의. 그러면 윤석열의 머릿속에 그런 레벨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총으로 그렇지. 쏴 죽인다. 근데 노상원 수첩도 그 그렇지. 레벨이에요. 이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이들이 그래서 특검이 땡긴 거 아닙니까? 최소한 비상계엄의 논의가 24년 8월부터가 아니라 23년부터다. 왜냐하면 그때 이 장관급 아니 네. 장군 인사도 인사 있고. 때 네. 그때부터 이미 노상원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 여인영의 메모로 확인이 되는 거고 이들이 실제로 대통령과의 지시 공모 관계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을 하게 만들려는 실행을 했다. 예. 이거 그렇죠.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란을 꾀하기 위해서 외환을 획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전쟁을 감행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몰살 당하거나 말거나 내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전쟁 따위는 감수하겠어. 사랑을 위해서 계엄이 아니라 전쟁까지 하려고 한 그리고 거야. 저는 예. 이 여인영 메모를 통해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예. 해왔던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23년도에 왜 군을 동원해서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습니까? 야 이거 계엄이라는 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북한이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러면 23년부터 준비된 계엄이라고 하면 네. 그때는 김건희 특검도 없었고 한동훈이 당 대표도 되기 전이고 다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계엄의 이유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 이런 거가 아니라 저쪽을 도발시키는 거 말고는 명분이 없다라는 거를 네. 처음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계엄이 우발적으로 뭔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북한을 도발시켜서 계엄이 합법화 정당화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거가 23년부터 기획이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저는 진짜 이 사람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관들이 계엄 나고 나서 첫 번째 국회에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자기는 테레비 보고 알았다. 몰랐다. 네. TV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맞아요. 한 명 몰랐다고. 그때는 곽종근도 TV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다 거짓말한 네. 거예요. 예.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군에서 투스타, 쓰리스타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를 한번 싹 다 세탁기에 넣고 돌리든지 세탁기에 넣고 돌려도 안 되면 노상원식 접근입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가 자주 하는 홍준표가 표현. 자주 하는 표현인데 네. 아니 도저히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지경에 이르렀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발상을 하는 건데요.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라는 게 키포인트고 또 하나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가자나 캄보디아 그쵸. 정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굶어 죽든 전쟁과 기아 속에서 뭐 허덕이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전쟁도 하고 계엄도 하고 다 하겠다. 이런 발상을 조직적으로 했던 거다. 여인형은 그냥 현직 사령관이에요. 방첩사령관. 네? 그 망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방첩사에 대해서 해편 수준으로까지 사실 방첩사와 해편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스멀스멀 다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조직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검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앞서 봉지욱 기자 와가지고 한동안 얘기하고 갔는데 항소 포기 결정을 하니까 득달같이 정치 검찰들이 다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반발하고 집단항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방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주기가 곧 다가오는데 여전히 비상계엄의 복판에 있는 것이다. 결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을 획책하고 다시 또다시 자기들의 세상을 꿈꾸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는 수준인 거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여인형 수첩. 그러니까 이거 정말 믿고 싶지 않죠. 어제 이제 그 특검 박지영 특검보도 네. 이거 이제 설명하면서 너무 참담했다. 맞아요. 참담하다고 얘기했어요. 수사할 수. 의혹이길 바랬는데. 네,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은 사실 기사로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거든요. 그쵸. 이게 다 말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도 설마 했죠. 아까 김한 선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노상원이 약간 황당무계한 소리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뭐 아기보살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돈이 필요한가? 약간 이렇기도 하고 네. 그 소위 말해서 그 자기가 무당이라는 외피를 이용해서 뭔가 그치. 저 끝단에는 군산복 합체해서 돈을 빼내려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 망상인데 이 사람들 자체가 군산복 합체는 양반이죠. 그건 목적이 돈이니까. 이거는 자기들 말하는 노아의 방주. 자기 몇 맞아요. 명만 타고 진짜. 나머지는 다 여기 다- 초토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97 대선 앞두고 뭐 총풍 이런 건 장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퍼즐을 맞춰 보면 그 작년 재작년에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오물풍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오물풍선이 계속 내려오니까 뭐 신원식 장관이 뭐 저걸 원점 타격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내부에서도 신원식 장관은 나중에 계엄 때도 본인은 빠졌잖아요. 발을 뺐잖아요. 네.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근데 실제로 오물풍선에다가 뭐 생화학 무기를 다하니 마니 북한이 이렇게 해서 그럼 오물풍선을 타격하다 보면 미사일이 그럼 오물풍선 타격하고 멈춥니까? 안 멈춰요. 네. 날아갈 때는 이제 평양까지 내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윤석열은 진짜 미치광이었죠. 네, 이게 미치광이었고 그 사실 전 계엄도 당연히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이거는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완전히 자기 아수라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시도를 했던 거예요. 사실. 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어제 그 재판에 출석했던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시 32분에 방송하고 들어와서 국무회의 다시 그치. 돌아와서 예. 이제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거 했는데 아무 일도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라고 내가 했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중이가 네. 뭐 망상과 현실의 세계를 오가고 있지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재판에서도 이거 대통령의 권한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그 얘기를 근데 권한범위 안에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안 돼서 위법이에요. 그치. 이 간단한 얘기를 지금 거의 뭐 10개월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첫 인식도 이거 내 권한범위에 있고 니네 그렇게 우려하고 이거 불법이고 안 된다고 했지만 내가 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이 얘기를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고 진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쓰고 안 써본 표현인데 아메바적인 사고로 국무위원들 그 자리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동조한 사람도 있지만 예.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정신세계의 상태였다. 그렇죠. 그 송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반대라는 말을 할 틈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찬성할 상황이 아니고 다들 참담한 상황이어서 다 같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상목 전 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50년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끝낼 겁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한덕수 전 총리가 작게 나도 반대합니다. 나는 이게 나도 반대합니다.
거의 서로 사랑, 구세하지 서로 않았어. 반대해야 됩니다. 서로 반대해야 됩니다. 이게 딱 생각나게 작은 목소리로 나도 반대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 있냐?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는 나도 반대할 생각이었다.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게 다 국무위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캠프 시절에 예를 들면 매일 유리 방 안에 회의실에 들어가서 술 먹고 들어가서 누가 그러니까. 용기 내서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했는데 잔집어 던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캠프 그때 일했던 몇백 명 사이에 소문이 쫙 났겠죠. 윤석열 어떤 사람인지. 네. 자, 그다음에 그 59분 후보 네, 그 네, 이동훈 네, 개혁신당 네. 대변인.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에 막 사람 꼽고 뭐 하고 김건희 들어오고 했는데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또.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 출근하고 매일 이렇게 술 퍼먹고. 술 때려 마시고 김건희는 대통령실에 이상한 인테리어 하고 그거. 관저 드리고 종묘하고 다 아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한 1,000명은 알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아무도 말 못했어요. 아무도 말을 네. 안 한 거예요. 이 분위기 기가 속에서 막힌 흘러오니까 상황을. 예. 한덕수, 최상목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한국 사회 초 엘리트들 아닙니까? 관료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예.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치. 윤석열 같은 망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들어와서 인상 쓰고 화내면 말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이 과정이 문제라고 봐요. 너무 참담한 네. 거예요. 그 과정이 진짜 네. 심각한 문제인 거고 심지어 당시에 저도 뭐 텔레비전이나 뭐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해서 이런 작태들에 대해서 고발하면 끝나고 나면 상대 패널이 저를 걱정한다면서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해도 되는데 김건희라는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라. 장 기자님 그러다가 큰일 난다. 세게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셀프로 입을 막고 이런 문제를 고발하는 기자들도 입을 막고 아니면 고발하고 고소해서 재판에 끌려가서 압수수색 당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렇게 그 권력에 협조하고 아첨하고 그 센 사람들한테는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를 한 거죠. 지금까지 네, 3년 지금까지 동안. 3년 동안. 예.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게 다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의 실체 그렇죠. 아니에요? 예?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네. 좋은 공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다는 작태가 국민의 일상과 안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한 사람 대통령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게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조차 없이 무조건 끌려다니면서 이런 짓을 한 거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였다. 진짜 부끄럽고 참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박지영 특검보 얘기가 딱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테크 기업들 팔란티어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알렉스 카프는 최근에 이제 대안학교로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철학과 인문학을 가르치는데 팔란티어가 이제 AI 군사 기업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이제 엘리트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참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AI로 드론 날리고 폭탄 날리고 지금 그러니까 수천 킬로 바깥에서도 공격이 가능한. 네. 그리고 적 타겟 잡아가지고 직접 가서 그리고 이제 죄책감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닌자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기술의 방향성에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네. 그 기술력을 키우고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걸 어떤 방향으로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소위 말해서 알렉스 카프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초엘리트들 한덕수, 뭐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 가서 하는 짓은 네. 그 폭군과 지금 전쟁 유발자 윤석열에게 협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 사실. 전 저 맞아요. 대목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맞아요.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비상계엄을 정말로 TV로 봤을 수 있습니다.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났어요. 그러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예를 들면 이게 뭔지. 근데 그때 추경호를 포함해서 그 논의를 했던 멤버들이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야, 이 비상계엄이 실패하면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의 이익에 그렇죠. 나는 비상계엄이 좋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비상계엄 이 상황이 유지가 돼야 우리의 이익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적인 사안을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의 작동해야 되는 어떤 가치나 윤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이해관계,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서 지금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아무도 그걸 반성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정말 진짜 대단한 정치 네. 집단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공사 구분은 해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공직에 있고 인구 20만 명당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 때문에 와 있는지 국민들을 대리해서 자기가 지금 해줘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 가치 기준조차 없이 저렇게 무슨 봉숭아학당처럼 끌려다니면서 할 말도 못하고 전화하면 전화도 못 받고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건지 저는 진짜 한심하고 좀 자괴감도 들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취재하죠. 야, 근데 진짜 제가 아슬아슬한 게 보면 저도 그러니까 출입으로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라포가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은 게 이게 위기 때 본색 나거든요 원래. 그치. 평시에는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물어보면 이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행시, 사시, 외시 이 고시 출신들이 많잖아요 장차관들도 그 소위 말해서 만들어진 엘리트들의 한계라는 전 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제일 충격받은 말은 이거였어요. 의외로 계엄이 발생하고 나서 한 2주 동안은 뭐 한동훈 나와서 뭐 한덕훈 뭐 하면서 자기가 공동정부 세우겠다고 막 엎어지고 막 뒤비지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의원들이 한 2주 동안 어벙벙했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서 왜 어벙벙했는지 네. 물어보니까 우리 트왕제께서 항공모함 몰고 온다. 진짜? 큰 거 온다. 그러니까 큰 거 온다. 이 네 글자 있죠. 그게 이제 그 태극기가 우파방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었어요. 큰 거 온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계엄했을 때 윤석열 헛소리 하잖아요. 뭐 이게 지금 뭐 인지전 하고 있고 뭐 이따위 소리 하잖아요. 뭐 맞아요. 선관위가 네. 뭐 중국이 개입해서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인지전을 해야 되는데 별별 소리 나는데 현역 국회의원 헌법기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큰 거 오나? 2주간 그 어벙벙해서 본인 판단이 안 섰다는 거예요. 진짜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로 물어봤어요. 아니 의원님 이걸 어떻게 판단을 못하냐고. 딱 보면 답이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설사 큰 거 온다 할지라도 큰 거 오든 말든 간에 지금 이게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예, 도대체 당신이 말한 큰 건 도대체 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사실 그 큰 거 뒤에 자신의 이득을 노렸던 이득. 거죠. 그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지금 노만석 대행이 그만둘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빠져서 로펌 가서 돈 버는 게 낫겠다. 그리고 서초동 평생 서초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초동 친구들과 그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루 이틀 시간 좀 줘. 나도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도 힘들어 임마. 너희는 임마 니네 한 몸 챙기면 되지만 임마 형 눈치 보고 임마 용사 안 넣어? 알아? 법무부 알아? 이 얘기 똑같이 전에 누가 했던 겁니까? 네. 어미준이 했던 얘기잖아요. 너 임마 내가 지난번에 수사 외압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에 지검장 잘못 보냈다 그러고 다 그랬는데 내가 너 수사해주게 한 거 아니냐? 네가 이번엔 내 말 들어라. 형 말 들어라. 이 얘기가 어미준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노만석이 한 얘기도 똑같은 맥락이고 네. 검사들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우리가 검사 동일체라는 점잖은 표현으로 부르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 되면 야 형도 다 힘들어. 형도 다 조직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야. 이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박주면 나와서 비겁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비겁하다고 봐요. 노만석의 그렇죠. 비겁한 거죠. 태도는 전형적으로 비겁한 검사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본인 소신대로 정진우 소신대로 죽어도 항소야.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논리를 떠나서 맞아요. 죽어도 항소하고 사표 썼으면 돼요. 그렇지 맞아요. 항소하고 사표 네. 쓰면 누가 뭐라 안 되죠. 합니다. 네, 예, 결제하고 누가 뭐라- 사표 쓰면 또 돼요. 항소도 못 하고 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이를 데 없고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람들이 뭐 무슨 대단한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신문 일면을 도배를 하고 막 언론은 그런 사람들을 띄워주고 저는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그만해야 정말 된다. 말씀대로 자신 있고 잘못이 네. 생겼으면 들이받았어야죠. 그치. 그래서 예. 나중에 윤석열처럼 뭐 징계 소송, 취소 소송 하든가. 그 이문정 검사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방법이 있어요. 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네. 그런 저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해체될 때도 별다른 저항을 못 해봤어요 검찰이. 왜냐하면 일정 정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게 그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공소청으로 가는 건가? 그럼 나는 뭐라고 불리는 건가? 뭐 이런 때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한 번 저항을 못 해봤네. 우리가 뭐 저항할 힘도 없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저항을 해도 될 것 같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지점이 노만석과 정진우가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부채질을 하고 나갔어요. 네. 정진우가.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사들이 오케이 이거는 프레임 잡히겠네. 그러니까 이게 특수부 용어로 말하자면 그림을 그리고 시작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검난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하니까 야 이게 뭔가 근데 이들이 5년 전 예를 들면 10년 전과 다른 게 뭐냐면 이들이 여기서 이긴다고 칩시다. 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네. 그럼 뭐가 남아요? 이 검찰 조직. 검찰 네. 어차피 해체는 되게 네. 돼 있어요. 수사권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과거에 움직였던 행동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검찰청 폐지할 때도 안 움직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항해봐야 뭐하냐? 기간이 그렇죠. 없어지는데 그치.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냥 가기에 껄쩍지근하잖아요. 껄쩍지근한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보이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자기들이 하면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만들었다. 왜 꽃놀이패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아싸 잘 걸렸다. 이번에 정성호 기소하고 분명히 시민단체 이상한 단체가 정성호 장관 그래요. 고발하겠죠. 그러면 정성호 장관을 기소하겠죠.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을 기화로 해가지고 수사의 포문을 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의 뭐 몇 명 의원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문제적 상황 뒤지겠죠. 그래서 수사하겠죠. 그리고 엮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정권 흔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수사권 받아가지고 검찰 세상 만들어 보겠다. 너무 딱 떨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예. 취재 편의점이 있다. 그렇죠. 다 보입니다. 매일 보도한다. 네. 예. 3시간씩 떠듭니다. 3시간씩. 예. 근데 일단 저희만 그런 그러냐? 작전 짜기 전에 아니에요. 편의점 와서 커피 한 잔씩 사들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편의점 예. 와서.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하고 합시다. 네. 검사님들. 예? 네, 검사님들한테 저희가 슈퍼챗 싸달라고 안 할 테니까. 예, 구독만 눌러줘. 구독만. 네. 예? 구독만 눌러줍시다. 네. 예.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검사님들. 예? 자,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떠나서 지금 어쨌든 박성재 장관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을 시켜가지고 윤석열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시켰어요. 이 사람 왜 구속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영장 왜 안 치는 거예요? 이게 늘 그러니까 이쪽에 의혹 제기로 계속 나왔던 이른바 안가 로펌의 그러니까. 대표 자격으로 안가로폼. 네. 말 잘 지었네. 안가 로펌 대표예요. 네, 안가 로펌 12월 3일 이후에 이 네 명,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안가에 삼청동 안가. 삼청동 안가에 갔던 그죠. 네 명은 네. 이 로펌 소속으로 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 한 명이 저는 공무원이지 이 로펌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와대 법률비서는 그만둔 거예요. 그치.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된 네,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네. 보면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 문법에서 이 형들이랑 등지면 그치. 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했겠습니까? 네.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박성재가 이런 짓을 시키니까. 그렇지. 예. 예. 이게 지금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박성재 장관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검이 왜 이거 재청구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만간 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생각이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언제입니까? 지금 13일 날 체포동의하는 27일. 네, 네, 27일. 네, 이달 말에. 이달 안에 추경호 원내대표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도 지켜보도록. 텀이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만 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빠르게 하지? 아니 박성재 지금 안 했지만 박성재 뒤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이완규, 그다음에 그때 김주현. 김주현 어떤 예. 지시가 있었는지 예. 그리고 지금 진술이 나온 것도 뭐가 있습니까? 예. 대검에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난 우리는 지금 출동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출동해요라는 그렇지. 전화가 했다라는 갔다는 거죠. 진술이 재판에서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가 백업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거를 꼽으면 지금 뭐 수십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다 지금 놓고 있는 거죠. 예, 안 되겠다. 김한 기자를 특검에 파견을 해가지고 빠르게 수사 제가 진전할 수 예전부터 있게. 주장했던 내용이 있는데 수사권 대여제라고 네. 네. 한 일주일만 빌려줘. 빌려주면 기자들이 내가, 네. 기자들은 좀 빠른 편이에요. 맞아요. 손도 빠르고 우리가 일도 빠르게 금리도 합니다. 높게 쳐줍니다. 그러니까, 네, 예. 계좌도 저희가- 좀 보고 토박이름도 좀 보면 내가 네.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데 네, 그 특검팀이 손 부족하시면 이렇게 민환 기자들 불러가지고 일 시키세요. 알바비 조금만 주시면 되니까 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거마비 정도 원하지 네. 뭐 대단한 아, 식사비까지. 아유,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통화 기록이랑 계좌 기록만 보여주면 그냥도 가요.
무료 봉사. 무료 봉사도 가능하다. 아이고 베스트님께서 또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취재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뜨겁게 두 분 너무 네. 아유, 김한 기자님 성대모사까지 훌륭하시다. 아 근데 그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못지않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잘하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바로 앞에서 들어봤거든요. 네. 어. 달라요. 천상계야. 다음에는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까지 모시고 한번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